18일 기준으로 중국의 3분기 GDP가 발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연기됐단 말이에요. 추론컨대는 성적표가 안 좋은가 보지. 연기된 거는 흔하진 않습니다. 3월 전인대에서 밝힌 올해 연간 5.5% 성장 목표는 당연히 이제 어려워졌고 장담하건대 내년까지도 중국에 대한 부동산 위기에 대한 얘기는 계속 진행이 될 거고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고용이 조금 개선될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가 사실 둔화되는 와중에 고용이 개선되는 건 과연 뭐 때문인지 이게 저는 주식시장에 가장 집중하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설문도 보면 전쟁의 위험이다. 저 대만에 대해서 무력의 가능성을 좀 내비친 부분은 사실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놀란 부분은 맞고요. 중국의 대만 통일은 타이밍과 방식의 문제이지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의 김동환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공식화하는 제20차 중국 당대회가 이제 폐막을 앞두고 있죠. 2012년 집권 이후에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몽의 실현을 강조해온 시진핑 주석이 집권 3기에는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집권 3기의 첫 경제 정책들은 날이 갈수록 매서워지는 미중 패권 전쟁과 제로 코로나 이후에 부진한 중국 경제의 향방을 점칠 중요한 단초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연 집권 3기의 시진핑 정부는 어떤 경제 청사진을 내놓을지, 이에 따라 한국과 세계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중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인 당대회 개최를 맞아서 세 분의 중국 전문 꾼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야, 골프볼 1위가 바뀌었네요. KPGA 투어 볼 상률 1위 스릭슨. 우리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면 흔히 일본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중국도 가깝지만 먼 이웃 나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 체제, 경제, 시스템, 문화 등에서 다른 점이 정말 많지만 특별히 경제적으로는 밀접하게 연결된 이웃 나라 아닐까 싶은데요. 그 이웃 나라 중국에서 지금 중요한 정치 행사가 진행 중이죠. 제20차 당대회가 지난 16일 개막해서 22일까지 개최가 되는데요. 이게 과연 어떤 행사고 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중국 투자 전문가인 찐링 전 연구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중국 당대회가 어떤 행사고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되는지요? 네, 주로 정치와 정책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정치 측면에서는 당대회는 5년마다 중국 공산당이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최고급 정치회의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의 중국 공산당 당원이 9,600여만 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출된 2,000여 명의 당대표가 북경에 모여서 회의를 여는데요. 피라미드식으로 말씀드리면 7명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이 선출되고 맨 끄트머리에, 맨 꼭대기에 당 총석이 한 명이 선출되죠. 그게 시진핑이죠. 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2018년 헌법이 이미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 총석이 사념임을 알리는 회의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책 기조 측면에서는 항상 당대회 첫날 이번에는 10월 16일에 시 주석이 한 1시간 50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연설 내용은 주로 두 가지. 하나는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걸어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향후 5년 내지 더 길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인데 새로 선출하는 그 절차를 밟습니까? 아니면 그냥 통과합니까? 뭐 내부적으로 비공개 일정이니까 저희가 이제 22일 폐막할 때까지는 뭐 결과라든지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전반적인 구도나 지금까지 이런 어떤 선전 복선들은 뭐 특별히 큰 정치적으로는 3년이 많은데 이상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어떤 뭐 크게 이변은 없을 걸로 저희는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외신을 보니까요, 뭐 어떤 기관의 화장실에도 그렇고, 뭐 육교에서도 막 현수막이 걸리고 전에 없었던 중국 내부에 시진핑 3년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분출된다. 그리고
영국의 맨체스터 중국 영사관에서도 사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죠? 영사관을 끌고 들어가서 구타를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해서 어쨌든 이 3년임이라는 전혀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는데 파열음이 좀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네, 아무래도 이 헌법을 개정하면서 장기 집권을 좀 진행했던 부분이 사실 중국 인구가 워낙 많고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었다라고 보긴 좀 무리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네. 당 내의 절대적인 지지는 사실은 강화되고 있는 그림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3년이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여기서는 정치적인 것들을 주로 논의하지 네. 경제 정책 얘기가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인선 분들이 상무위원회 들어가는 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경제 정책들을 좀 띄었는가를 이번에 인선이 나오면 그렇군요. 좀 저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고 예. 정치적인 것 이외의 경제적인 것들은 내년 3월에 하는 양회가 아무래도 좀 중요한 네. 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밖으로 좀 눈을 돌리면 사실 이제 양안 관계도 그렇고 미국과의 패권 다툼에도 뭐 사실 트럼프 연간에도 무역 전쟁을 비롯한 경제적인 전쟁은 이미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사실 트럼프 연간이 끝나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는 이게 훨씬 더 안보, 외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스케일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2023년을 전망할 때 가장 리스크가 무엇이냐,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위험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설문도 보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이 쏟아졌단 말이죠. 긴장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굉장히 강경하고 공격적이었다기보다는 좀 원론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외교적인 부분도 그렇고 미중 관계도 그렇고 어쨌건 3년이면 하더라도 약간 수동적인 입장 혹은 방어적인 입장이 아닐까. 물론 이제 당분간은. 네네. 그러니까 뭐 대만 문제에 대해서야 당연히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겠지만 예. 본인들이 지금 좀 수세인 부분들도 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방어를 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길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저희가 장기적으로 듀레이션을 갖고 가져갈 수 있는 게 본인들의 또 능력이기 때문에 조금 지구전을 생각하면서 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과거 5년 전에도 보면은 당대 직후에 11월 달의 경우는 중국이 이제 소위 말해 외교 일정들을 좀 많이 소화했던 경험을 좀 갖고 네. 있기 때문에 뭐 미중 간에도 저는 분명히 만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나. 갑자기 색깔을 좀 드러내기는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시진핑의 연설도 우리 국내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소개된 것만큼 그렇게 강경한 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데 박수현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대만에 대해서 무력의 가능성을 좀 내비친 부분은 사실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놀란 부분은 맞고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었고 예. 내년에 사실 중국의 리스크를 꼽자면 오히려 부동산보다도 이 문제가 좀 수면 위에 많이 오를 수는 있을 것 양안 같습니다. 관계. 네, 이게 양안 관계의 핵심이 또 반도체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도 사실 이 관련되어 있는 야심이 계속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강화해가면서 대만을 압박할 가능성이 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최근에 미국이 중국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장비 모두 다 사실은 제재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중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신형 인프라, 동수서산 뭐 이런 것들을 다 가로막는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또 대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모든 게 지금 다 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만에 대한 압박을 저는 중국 정부가 좀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첫 번째고 특히나 중요한 건 그럼 중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냐? 많지 않다. 그래서 중국이 계속 수세에 좀 놓일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제가 여러 가지 연관점을 저도 하면서 생각한 건 네. 중국이 유일하게 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히토류밖에 없긴 합니다. 중국이 이 타이완의 TSMC를 상당 부분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시키는 게 미국의 요구 사항이고 그렇게 진행된다면 사실 TSMC 타이완에 있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어쩌면 중국에선 그걸 알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압박을 더 서두를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찐닝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시 주석이 당대회 연설에서 대만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최대의 성의와 최선의 노력으로 평화 통일을 쟁취할 것이나 무력 사용을 포기할 것을 절대 약속하지 않는다. 이 문구만 봤을 때는 상당히 자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외국분들이 많을 텐데
하지만 이 문구와 유사한 말은 과거의 덩샤오핑, 등소평이 유사한 문구를 표현했고 중국의 대만 통일은 타이밍과 방식의 문제이지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 타이밍과 방식이 어떻게 될지는 중국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8월 초에 펠로시가 방문했고 그 네. 계기로 해서 중국 그 인민해방군이 대만에서 1, 2, 3, 4, 5, 6 포위하는 어쩌면 미래를 위한 예행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펠로시가 제공해 줬다고 생각해요. 원래 미국 제재나 이런 게 없었으면 중국 입장에서는 기존에 생각해던 점진적이고 천천히 경제 더 규모 늘리고 군사력, 종합국력을 더 향상해서 최적의 타이밍에 뭔가를 액션을 취하려고 했는데 미국 제재가 오니까 이 타이밍과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하지만 그 타이밍은 지금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전쟁은 결국 경제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를 더 발전시켜야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러우 전쟁, 동시에 미국 입장에서 대만까지 건드릴 현실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벌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너무 대만도 그럴 거야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요. 저는 전혀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전쟁이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또 러시아와 미국, 러시아와 서방. 근데 러시아하고 가장 강력한 연대를 하고 있는 게 중국이고 그 중국의 핵심 이익에 굉장히 약한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게 이 대만의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걸 연상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소연 팀장님. 아직은 멀었어. 이거 아직은 이 고품위 반도체에 관한 한 굉장히 멀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야, 그게 2, 3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따라왔는데 이 상태로 가면 시간 문제인데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어떻습니까? 중국 반도체. 이게 반도체를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저희는 네. 주로 바라보는데 사실 이 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글로벌 수요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게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반도체 공급을 이렇게 압박하면서도 사실은 한켠으로는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중국이라는 저희 전반적으로 모든 반도체에서 수요자에서 한 30% 정도를 중국이 가져갑니다. 근데 이거를 포기하면서 중국을 압박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중국에서 뭐 애플 불매 운동을 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우려들도 있었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미국도 좀 걱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이 반도체 관련돼서 이렇게 좀 혈안을 내세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최근에 또 부각이 되는 건 중국이 태양광 밸류체인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의 이 태양광은 중국이 모든 밸류체인을 중국에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자면 중국은 전기차에서 굉장히 선두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네. 내연기관차는 사실상 개발을 거의 안 했죠. 그래서 이건 건너뛰고 전기차로 간 건데 반대로 태양광은 모든 밸류체인을 미국이 들고 있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 중간에 있는 개발 단계는 여기서 패스하고 이 태양광 셀의 효율을 굉장히 고효율화시켜서 이 기술을 확보하면 중국의 밸류체인을 다 엎어도 우리가 갈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술력의 기반이 뭐냐면 결국은 반도체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반도체 안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게 태양광도 또 같이 연결이 좀 되어 있는 네, 상황이라 그렇군요. 가장 끝단에 있는 태양광 장비 쪽에서의 주도권 싸움도 사실상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또 태양광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태양광의 모든 이 패널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석영이라고 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예. 이 소재는 90% 미국이 수출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앞단에 있는 소재와 끝에 있는 이 장비단은 미국이 또 어느 정도 쥐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안에서 중국이 사실상 여기서 마음을 좀 계속 놓을 수 있느냐 또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중국도 계속 반도체, 태양광 이런 쪽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강한 제약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속도전에는 상당히 영향을 주고 우리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게는 단기 전에는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조금 여유를 갖는 그러나 또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불리한 여건이 되는 굉장히 이중적인 구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찐닝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중저 수준의 반도체는 중국이 상당 부분 많이 따라왔습니다. 네. 하지만 28나노 이내, 특히 14나노 이내 첨단 반도체는 대만 반도체 업체의 중국 법인에 근무하는 저희 동창 말을 인용하면 예. 첨단 반도체는 뭐 30년이고 50년이고 중국이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이거는 단순히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네, 그 국산화 여부는 상당히 긴 기간이 걸린다. 그 둘째는 그 빌 게이츠의 말을 인용하고 싶은데요. 네. 빌 게이츠가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중국에 많이 수출해야 된다. 중국에 많이 수출할수록 중국이 국산화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국산화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반도체 장비, 소재 그리고 동맹국들을 동원해서 다 제재하면 지금 당장은 중국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반도체 국산화 그 소요되는 시간도 뭐 10배, 몇십 배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장기로 보면 오히려 제재가 심하면 심할수록 중국 입장에서는 그제야 정신 차리고 그래 첨단 반도체 더 많이 투자해야 돼. 더 인재를 양성하고 지금까지 그냥 미국 거, 일본 거, 한국 거, 대만 거를 쉽게 빨리빨리 돈으로 사와서 그냥 쉽게 해결했잖아. 어느 정도까지 길게 둘지에 대해 시각이 많이 다를 것으로 보시면 네. 됩니다. 참 어려운 문제고 복잡한 방정식이 미중 관계에서 또 그 사이에 우리 반도체, 태양광, 2차 전지 산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산업의 영향에서 정말 풀어야 될 숙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에 이 당 대회에서 어떤 논의가 되는지 또 시진핑의 3연임이라는 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변혁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경제 정책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뭐 저희가 비공개이기 전에 당대회에서 나온 이 보고서 원문을 이제 조금 해석을 해보면 예. 국내 이제 자본시장 입장에서 경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리고 산업 정책 어떻게 가져갈 건지 조금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이번에 강조된 게 중국식 현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네. 뭐 시장에서 이제 관심 많으신 공동 부유라든지 산업 정책 관련해서 어떤 쪽에 좀 더 중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증거들이 좀 나와 있는데 제가 주목한 포인트는 일단 제조업을 역시 지금 성장하는 데 있어서 계속 중요한 성장 엔진으로 쓰겠다라는 전략이 기존에 한 2, 3년 동안 유지했던 게 유지되는 걸 보여지고요. 네. 공동부유의 언급 횟수는 많지는 않았지만 역시 이거를 질적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부유의 어떤 역할론을 조금 많이 부각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내년에 나오는 이제 구체적인 공동부유 관련된 정책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찐님님? 이번 회의가 당 조직 회의이지 경제 위주로 논하는 회의가 아니지만 그래도 청석이 연설 중에 경제랑 관련된 문구를 좀 비교해 보면요. 네. 5년 전인 2017년 19자 당대회에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금 고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단계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10월 16일 20자 당대회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성장이라는 단어는 딱히 언급되지 않았고요. 네. 하지만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최우선 임무다. 예. 그래서 이 문구만 봤을 때는 과거처럼 너무 양적인 고성장보다는 퀄리티나 과학기술, 혁신 이런 품질의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가장 국제적으로 걱정거리를 몇 개 꼽으라면 아마 중국의 부동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하락기입니다마는 특히 중국의 1선 도시, 2선 도시 정도의 부동산 버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던데 우리 박수현 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 부동산 문제가 사실 헝다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저희가 굉장히 골머리를 좀 앓고 있는 부분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중국에서 워낙 부동산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중국이 애초에 정부가 처음에 부동산을 규제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불거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과연 처음 시작점이 왜 규제로 시작을 했을까? 네.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연이어서 이제 코로나라는 이슈가 또 변수가 생기면서 사실 더 문제가 심각해진 건데 앞서 이제 김경환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중국이 제조업 위주로 성장을 굉장히 지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는 건 결국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 산업인 그렇죠. 건데 중국 안에 이 돈이라는 거는 일정 양의 파이가 정해져 있는 거고 네. 여기서의 비중 전환을 좀 유도하고 있다. 예. 그래서 처음에 규제를 시작한 부분이 부동산에서 돈이 제조업으로 흘러들어가게끔 예. 그렇게 유도를 했던 부분이 지금 좀 어긋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구조 전환을 한 이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를 이제 예상을 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발표했던 규제랑 달리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규제를 좀 완화하는 분위기로 많이 선회가 됐고요. 근데 일단은 급한 불을 끄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부분은 중국 부동산 고리에서 핵심은 지금 준공, 그러니까 이 준공이 되어야 기존에 부동산을 투자했던 분들이 완성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우려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제가 봤었는데 가장 최근자로는 다행히 부동산 준공 면적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네. 물론 마이너스 폭을 소폭 이제 감소시킨 거여서 이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보긴 어렵지만 추세 전환이 저희가 되는지 여부를 좀 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좀 시작점이 됐다라는 점에 저는 중요한 변화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이라는 건 결국 이것도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 레벨이 너무나 빠르게 혹여나 이 폭이 굉장히 크게 전개가 되면 저는 리스크가 저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네. 보지만 최근에 중국의 1선, 2선, 3선, 그러니까 1선 도시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수도권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핵심 지역은 가격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아하. 네, 아직까지는 플러스 구간에 있어요. YOY로 보면. 그러니까 레벨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올라가는 속도가 만만하다라는 거죠. 멈췄거나. 네, 그래서 전체 중국 부동산에서 이 시가총액을 좀 나눠서 보면 1선 도시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선은 마이너스로 빠진 건 맞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전체 부동산 시가총액에서 가장 네. 큰 부분이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에 뭐 리만 같은 이런 큰 충격을 가져올 사태인가 네. 아직은 그런 증거는 좀 확인되지 않았다. 아까 그 부동산 말씀하실 네. 때 저도 그 중국에 있는 부동산 대출이 아직 남아 있어서 아직 좀 갚고 있는데요. 어디입니까? 그냥 정도 그 청도. 인구 2천만 명 정도 좀 넘는 정도시가 있잖아요. 네. 수천. 네, 코로나 때문에 갈 수는 없지만 어차피 대출은 계속 갚아야 되고 네. 그리고 저를 그 소개해준 부동산 중개랑도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뭐 네. 지금 집값은 어떠냐. 근데 아하. 그분이 이런 단어를 썼어요. 한자를 번역하면 유가무시. 유가무시. 가격은 있는데 시장은 없다. 거래는 안 된다. 네, 대도시는 가격은 물론 좀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네. 중국 부동산이 아주 심각하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네. 통계치라는 거는 전체적인 평균치를 말하는 거지 지역 격차를 반영할 수 없어요. 청두는 1선입니까? 2선입니까? 준일선. 준일선. 엄격히 따지면 2선이지만 북경, 상해, 광도, 선전 이런 도시에 비해서는 도시죠. 2선이지만 네. 또 다른 2선이랑 비교해서는 워낙 인구나 경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준 2선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유가무시는 가격은 그래도 대도시 1선, 2선 중에 좀 잘 나가는 데는 괜찮은데 시가 없다. 그러면 매매가 많이 둔화됐다. 매매가 둔화되면 투자는 둔화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동산 둔화는 심각한 건 사실인데 그렇군요. 지역별로 워낙 격차가 크고 아하.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좀 그렇군요. 다 자세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김경환 의원님. 네. 중국 부동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올해 지표상으로 보면은 사실 뭐 주택 거래라든지 건설 경기 데이터는 뭐 경착륙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저희 이제 시작점은 항상 이게 의도치 않게 이렇게 된 거냐 아니면 중국 정부가 좀 의도를 했는데 예. 여러 가지가 겹쳐지면서 시장까지 같이 어려운 거냐라 한다면 항상 후자로 이제 중국 정부가 좀 의도한 측면이 있고 시작은 항상 중국 정부의 빌드업이 좀 있었다고 그렇군요.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이번 당대에서도 제가 알기로 그 보고서 문구에 그 방주불초라고 그래서 2016년에 이제 시 주석이 처음 얘기한 이제 주택은 사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언급이 이번에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 좀 경제를 좀 이탈하고 싶은 마음, 디커플링 좀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제 중국의 부동산의 문제는 아무래도 좀 공급자 쪽, 헝다그룹 같은 디벨로퍼와 지방정부 간에 생겼던 그 버블에 대해서 얼마나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 버블을 빼느냐가 이제 네. 목표일 텐데 2016년부터 이 과정이 저는 계속 진행이 됐고 결국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지면서 지금 현재는 가계가 여간해서 투자 심리가 잘 살아나지 않는 즉 올해 지표가 상반기에 많이 망가지면서 2분기부터 금리 인하나 어떤 부양책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일단 부양책 자체도 기존에 했던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총력 부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거의 강도가 100이었다면 지금은 한 50% 강도만 부양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혼조된 상태인데 중국 정부가 좀 의도한 측면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좀 과할 정도로 지표가 경착륙이 되니까 이제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연착륙으로 만들고 그렇군요. 싶긴 하지만 이제 그 과정이 과거보다 이 회복이 더디고 늘어지는 경향을 좀 갖다 보니까 네. 아마 제가 장담하건대 내년까지도 중국에 대한 부동산 위기에 대한 얘기는 계속 계속 나온다. 진행이 될 거고 이 과정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공급자 문제가 터져야 이걸 또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거니까 분명히 그 신용 위험이나 부동산 관련된 그 공급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조정이 시작이 돼서 2, 3년 동안 앞으로 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계속 드릴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분명히 그 지표 자체는 바닥권에 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로 인식하는 것까지는 안 갈 가능성은 높으나 우리가 불황으로 인식하는 중국발 어떤 부동산 수요는 내년에도 큰 틀에서 회복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대신 수요에 대한 기대치는 이번에 바닥을 찍고 회복을 하더라도 회복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굉장히 더딜 것 같다는 게 조금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시키면서 중국 경제를 서방 일부에서 예견하듯이 붕괴로 몰아가는 그런 위험 인자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침체로 굉장히 길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위기라면 예. 그것도 위기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 시스템까지 붕괴되는 리스크는 저희는 제한적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연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리스크란 측면에서. 그래서 저도 사실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이랑 상당히 동의하는 게 시스템 리스크로 갈 거냐 그런 상황은 중국 정부가 사실상 그 전에 개입을 해서 안정화시킬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아 보이고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거 아까 두 가지 지표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가격 지표가 시가총액 가장 큰 지역 위주로는 많이 빠지지 않았다. 여기가 마이너스로 빠지면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버블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 그림자 금융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림자 금융이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신탁대출, 위탁대출 이런 것들을 합해서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자금인데 요거를 사실 굉장히 많이 차단을 했었습니다. 네. 이게 버블을 잡기 위한 주요 루트였고 이 작업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하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노이즈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리스크로서 빵 터질 것인가 그거는 저는 사실 가능성은 낮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뭐 한국도 지금 부동산이 지금 바닥을 모르고 좀 추락하고 있다는 얘기도. 미국도 이미 7월 이후부터는 주요 20개 도시에 부동산 가격들이 하락세로 전환했던 뉴스도 전해드렸고 이 하락의 폭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 혹은 한국을 비롯한 자유민주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들도 어찌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양을 해야 될지도 모르나 지금 전 세계적인 긴축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조금 다른 양상, 즉 오히려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필고 있는 이 상황을 당대회 이후에도 더 확대할 것이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당대 이후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시장은 지금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본 유출이나 이런 우려 속에서 환율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할 경우에도 걱정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올해 중국의 통화 정책을 보면 약간의 딜레마가 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유동성이나 통화량이나 대출 같은 데이터로 보면 분명히 많이 풀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선진국의 사이클과는 좀 다르게 그리고 선진국의 물가 상황과는 좀 다르게 중국의 문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자체보다는 수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방역과 부동산 침체 상황 속에서 돈은 풀었는데 그 퀄리티가 좋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거에 저희가 주목을 별로 하지 않았던 중장기 대출 같은 것들이 급감을 했습니다. 제가 한 13년 넘게 중국 매크로 데이터 보면서 중국의 중장기 대출 자체가 이렇게까지 크게 빠졌던 경우는 거의 없었고 예. 가계와 기업의 중장기 대출이 많이 빠졌다는 부분인데 가계는 아마 뭐 모기지 관련된 부분이 컸을 걸로 보여지고 기업이 좀 문제인데요. 사실 아시겠지만 뭐 작년에 공동부유도 있었고 반독점법도 있었고 또 방역을 하다 보니까 서비스업이 안 좋다 보니까 일반적인 민간 기업이든 일반적인 기업 주체들이
돈을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는, 즉 중장기 대출이 크게 늘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 관망 상태가 좀 이어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당대가 끝나면 사실 그 인민은행의 최고 목적은 중장기 대출을 끌어올리는 것, 즉 투자하게끔 만들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 퀄리티를 높여서 실제 장기 금리가 그렇군요. 오르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게 최우선 순위인데 사실 이게 도돌이표처럼 방역과 부동산의 문제를 잡고 있다 보면 역시 이게 크게 늘지 못할 거라는 시각들이 좀 있다 보니까 최근에 그 중국의 금리를 보면 아직도 굉장히 좀 납작하게 네. 눌린 상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의 어떤 방향성보다는 확장은 할 텐데 퀄리티가 과연 좋아질지를 좀 시장에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중국 주식시장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연관해서 우리 수출에도 굉장히 이제 악영향을 준 게 봉쇄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위를 하는 측면에서도 보면 반독재, 반핵산, 즉, 나 PCR 검사 이제 안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듯이 이게 코로나에 대한 정말 일방적인 봉쇄 정책에 대한 불만 이런 게 표출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번 당대를 지나면서 좀 완화될 수 있을까요, 박수현 팀장님?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장기 연임을 좀 반대하는 목소리에서의 이 시작도 어떻게 보면 이 장기화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영향도 네.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장 당대회가 끝난다고 해서 바로 위드 코로나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중국이 지금까지 제로 코로나를 좀 고수할 수밖에 없던 여러 가지 배경적인 요인 중에 가장 핵심은 중국산 mRNA 백신이 없다는 겁니다. 중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백질 표적 백신이 아니라 물 백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효용 기간이 굉장히 짧고 굉장히 빈번하게 맞아야 되고 이게 대규모로 확산이 되면 결국 대규모 사망자를 좀 유발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풀지를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모더나를 수입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뭐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또 나중에 나왔는데요. 뭐 보도에 나온 바에 의하면 뭐 진위 관계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 모더나한테 관련된 기술을 넘겨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사가 안 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 중국 여러 제약사들이 뭐 상장사, 비상장사를 포함해서 중국산 mRNA 백신 개발하는 스케줄 공개하고를 제가 쫙 뜯어보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하나의 제약사가 있는데 요게 지난달인 9월에 3상이 끝났습니다. 3상이 끝났고 통상 과거에 했던 스케줄을 물론 100% 매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고해보면 마침 이게 양산이 될 수 있는 시즌이 내년 양회랑 좀 맞아떨어집니다. 내년 3월쯤. 2월, 3월. 네. 네. 그래서 내년 봄쯤에는 아마도 점진적으로 이런 mRNA 백신이 중국산으로 공급이 되면서 조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 넘어갈 수 있는 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경제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녹화일 기준 화요일입니다. 18일 기준으로 중국의 3분기 GDP가 오늘 10시경에 발표가 돼야 되는 거죠. 원래대로 하자면. 네. 근데 이게 연기됐단 말이에요. 흔히 있는 일은 아니죠. 그 연기의 속내와 추론컨대는 성적표가 안 좋은가 보지.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발표 자체가 연기된 거는 흔하진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연기되는 날짜는 아마 당대 이후로 연기가 될 것 같은데 네. 아예 연기 자체도 공지를 안 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행사에 좀 많이 포커싱이 맞춰진 것 같고 지표 자체는 저희가 볼 때는 2분기 대비해서는 3분기가 당연히 반등은 하는데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는 그 방역이나 부동산에 대한 완화 없이 올라봤자 이제 어떤 제한적인 보호를 보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3월 전인대에서 밝힌 올해 연간 5.5% 성장 목표는 당연히 이제 어려워졌고 9월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의 개선 속도나 폭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특별히 어떤 정치나 지표의 그 어떤 레벨 문제로까지 비하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당대회를 하지만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아닙니까? 그것도 분기 성장률을 비롯한 정말 중요한 지표들을 그 이후로 연기한다는 게 사실 서방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저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신뢰를 하나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끼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처럼 거기도 뭔가 데이터를 굴리는 기관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네. 일단 뭐 그 가능성은 뭐 커 보이지는 않고요. 예.
저는 이번에 지표가 늦게라도 발표되면 가장 방점을 두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예. 고용 지표인 것 같습니다. 고용 지표. 네, 컨센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고용이 조금 개선될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가 사실 둔화되는 와중에 고용이 개선되는 건 과연 뭐 때문인지 이게 저는 주식시장에 가장 집중하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결국 그쪽으로 돈이 흘러들어가고 어쨌든 고용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예. 거죠. 그래서 소비나 뭐 투자 여러 가지가 나올 건데 최근에 중국이 3개월 연속 플러스로 전월비 올라가는 지표가 거의 없습니다. 예. 유일하게 하나가 인프라 투자거든요. 인프라 투자 하나가 3개월 연속 반등을 이어갔고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고용이 개선되는 그림과 인프라 투자가 개선되는 이 두 가지가 짝을 같이 맞춰서 나타내면 이쪽이 좀 중국 경제를 앞으로 바라보는 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찐니님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지표들이 다 아직은 개선세가 뚜렷하지 않고 특히 고용 지표 저도 과거에 중국 리서치 하시는 분들은 고용 지표에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안 하고 신경 쓸 필요도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중국의 고용 지표가 전체 대상이 아니라 도시 특정 지역 대상이라서 네. 근데 상반기에 고용 그 실업률이 거의 피크를 찍었고 4분기에 이제 3분기에 비해서 고용 지표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을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청년 실업. 사실 고용 중에서도 청년 실업이 폭증을 하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도시를 배회하는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3기 시진핑 연간에 굉장히 큰 위험 인자가 될 수도 있지 않냐. 사실 여론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김경환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분명히 지금 고용을 좀 많이 담당하고 있는 산업들이 지금 규제를 많이 받았던 부동산이나 중국 건설업이나 또 플랫폼 경제 이런 쪽이다 보니까 고용을 이제 새로운 제조업이나 기술 쪽 첨단 분야 혹은 중소기업에서 강소기업을 키워서 독일이나 한국, 대만 같은 모델처럼 좀 고부가 가치 쪽에서 육성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예. 이게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인 상황과 특히나 또 지금 제로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서비스업 고용이 굉장히 나빠 보이거든요. 예. 제조업 중심으로 조금 그런 안보 산업 중심으로 이렇게 정부가 주도해서 가는 산업이라면 아무래도 시장 경제가 창출했던 고용 문제는 내년에도 어느 정도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나 고령화나 저출산까지 국내처럼 겹쳐지면서 네. 중국에 대한 어떤 실업률 얘기나 플랫폼 경제에서 책임졌던 혹은 네. 서비스업이 책임졌던 고용이 갈자리를 좀 못 찾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좀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이제 뭐 저성장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성장의 징후 중에 젊은 분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을 희망하는 예를 들면 여기 얼마 안 멉니다만 노량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게 딱 그 시점부터 우리가 성장률이 확 꺾였던 그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취업난 때문에 교사 자격증 취득에 열풍이다 이겁니다. 전에 없던 상황입니까 이런 게? 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돼 왔는데 예. 아시다시피 코로나 발생한 이후에 이 상황이 더 심화됐습니다. 예. 그 한국도 마찬가지로 사회 발전이나 변화에 따라서 몇 년마다 신조어가 나오듯이 그렇죠. 중국도 제 기억만 해도 시간 순서대로 佛系躺平, 摆烂, 이모, 反 PUA 거의 한 7, 8개 정도 신조어 하나씩 설명 좀. 그 부어씨는 한자 그 불교 불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나는 그냥 관심 크게 갖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간다 이런 태도. 그다음에 당빙은 직접 번역하면 이렇게 바닥에 평평하게 눕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한국도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젊은 층들이 지금 사회 압력도 너무 심하고 경쟁도 치열하다 보니까 몰라 그냥 자포자 약간 이런 마인드. 그리고 빨라는 조금 비슷한데요. 당팽이랑 직접 번역하면 어떤 그 야채 같은 게 시간이 지나면 썩잖아요. 네. 썩는 거 그냥 그대로 두자. 뭐 어쩌겠어. 빨란. 이런. 그리고 이모는 그 영어의 이모션 있잖아요. 네. 거기서 중국식으로 하는 건데 청년들이 마찬가지로 살기 너무 피곤해. 너무 우울해. 그냥 싫어. 포기할래 이런 느낌. 그래서 단어는 다르지만 다 어쩌면 지금 아시아 청년들의 어떤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신조어가 나왔다는 거는
사회 압력이 그만큼 커졌고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졌다는 건데 아까 김도환 선생님께서 그래서 중국의 최근 공무원이나 교사 자격증 물론 겉으로는 부정적으로 보면 취업 압력, 코로나 방역, 경기 둔화, 부동산 둔화, 사교육 금지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뭐 공무원이나 교사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그것이지만 확실히 좋은 데 가려면 석사는 기본이고 한국도 상향 평준화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중국도 이런 현상이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석사학위가 점점 기본이 되는 추세.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방역 그리고 또 뭐 미국 제재, 부동산 규제 이런 취업난이 심화되다 보니까 중국의 90년대생, 20대 대학 청년들이 공무원이나 교사 자격증 이런 군중 심리가 더 심해지는 건 맞아요. 제가 2000년에 대학 들어가서 2004년에 대학 졸업했는데요. 2000년에 중국의 대학 입시생이 375만 명입니다. 예. 하지만 올해 2022년에는 1193만 명입니다. 그렇게 많이 3배가 늘었어요? 네. 3배가 아니지. 2000년부터 대학 정원을 많이 늘렸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거는 대학 입시생 수고 대학원 입시생 수는 2004년 제가 대학 졸업할 때는 95만 명이고 올해는 457만 명입니다. 대학원. 네. 뭐 시대 발전에 따른 어떤 학력 요구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취업 난도 네. 있고 대내외적인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싶은 젊은 층 입장에서는 공무원 시험 볼 수밖에 없고 교사 자격증 딸 수밖에 없고 대학원 진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용 지표를 최근에 네. 이렇게도 그려봤다가 저렇게도 그려봤다가 여러 가지로 뭐 나이도 구분해보고 뭐 네. 이분들의 어떤 그 학력도 기준을 그려보고 하는데 네. 제가 가장 최근에 눈에 떴던 건 중국이 원래 농민공분들 고용 데이터를 공개하다가 중단했어요. 예. 근데 갑자기 지난해부터 다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민공. 네. 이분들의 근데 실업률을 갑자기 또 왜 공개했을까 봤더니 숫자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청년 실업과 농민공의 고용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농민공분들은 점점 그 고용 여건이 좋아지고 있고 청년들은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는 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봐야겠지만 네. 공동부유의 관점에서 아하. 이게 어떻게 보면 일치하는 방향이 될 수는 있겠다. 다만 그렇다고 말씀하셨던 청년 실업 계속 두고 볼 거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결국은 저는 플랫폼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게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인프라 투자의 핵심이 동수서산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결국은 데이터 센터를 육성해서 이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확보해서 이걸 분석한 툴을 가지고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안에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화이트 칼라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이 데이터에 유효한 것들을 뽑아서 우리가 필요한 걸 산업에 진입시키고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플랫폼 기업이었던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이제 다루고 이런 것들 분석하는 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 정부와 플랫폼 기업들이 협업하면서 상당 부분 이미 좀 국유화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플랫폼 기업들이. 국유화 그림 안에서 청년 실업을 이제 해결해주는 주축이 네. 될 것 같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플랫폼 기업 걱정하시는데 동수서산이 본격화될수록 이런 그림이 좀 전개되면서 그렇군요. 우리가 걱정하는 청년 실업과 플랫폼 기업 두 가지를 네. 좀 해결해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책 내용을 볼 때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전 버전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문구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네. 이번 12월 16일 그 당대회 연설에서 취업 우선 전략을 실시한다. 근데 5년 전에 당대회에서는 이런 문구가 아니라 뭐 취업을 증대한다, 확대한다. 그래서 취업 우선 전략을 취한다는 문구를 쓴 거는 그만큼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걸 그렇겠죠. 반증하는데 하지만 또 아시다시피 취업이라는 게 단순히 정부 정책으로 뭔가 인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대회 끝난 후에 정부 차원에서 취업과 관련해서 뭔가 발표할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진핑 제3기는 출범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변혁기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우리 주식을 포함한 글로벌 자산 배분의 입장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어떤 조언을 받아야 될지 마지막으로 세 분께 간략간략하게 마지막 조언을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김경환 의원님.
일단 뭐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미국 대비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정책의 해석에 대한 어려움들 또 올해같이 전체적으로 이 방역이나 부동산 관련 우려들이 많아서 네. 사실 뭐 조정을 같이 받더라도 중국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더 크신 것 같아요. 내년에도 분명히 구조적으로 중국 쪽에 대해서 저희가 뭐 아주 공격적으로 보실 만큼에 대한 얘기는 드릴 수 없지만 예. 국내 중국 관련주가 워낙 또 여전히 많고 미국을 보시더라도 관련이 워낙 되기 때문에 네. 중국의 주도 산업들, 즉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배터리나 신재생 쪽, 또 에너지 전환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꼭 투자하시지 않더라도 굉장히 팔로우를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 갖고 있고 결국에는 뭐 제로 코로나 영원히 할 리도 없고 또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는 선진국 대비 먼저 침체를 지금 이미 겪었기 때문에 예. 내년에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일부 이제 과도하게 좀 많이 빠져 있는 일부 소비주라든지 또 플랫폼 경제 이런 쪽에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면서 어떤 글로벌 피어를 보시는 입장에서 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중국 주식 관련해서 질문할 때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전기차 ETF 지금 사도 될까요? 중국의 태양광 ETF 지금 사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데요. 근데 항상 한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가지 실수를 하시는 게 전기차든 태양광이든 반도체든 뭐 장비 소재든 다 중장기 성장성을 가진 산업인 건 분명해요. 예. 하지만 주가라는 것이 지금 글로벌 경기 상황,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의 여러 가지 경기 둔화 문제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하고 그 중에서 좋은 거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당대회가 진행 중이고 적어도 11월, 12월 연말 연초에 뭔가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저는 좀 신중한 입장을 제시해드리고요. 세 번째는 한국 증시와 중국 증시 차이점을 인지하고 접근해야 되는데요. 중국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실제로 5%밖에 안 됩니다. 네. 즉 중국 증시의 방향성은 한국처럼 외국인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중국 현지 기관 투자자, 중국 현지 개인 투자자들이 방향성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듣기 싫은 표현이지만 중국 투자할 때 저는 상승장 플러스 따라하기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네. 전체적인 큰 상황이 좋을 때 상승장에 올라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섣불리 내 주관적 의견에 따라 판단하고 들어갈 게 아니라 중국 증시의 90%를 차지하는 현지 투자자들이 당대회 이후에 뭘 사지, 어디에 자금이 더 몰리지, 그걸 좀 더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좀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는 최소 연말 연초까지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아직은 관망이다. 네. 네. 박수현 팀장님 마지막으로. 네. 저는 사실 지금은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기에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좋은 종목들도 있지만 지금은 조금 지수 관점에서 ETF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네. 중국을 만약에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좀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중국의 주가 지수가 정말 많은데 지금은 바벨 전략을 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바벨. 그러니까 조금 방어 역할을 해주면서 그냥 미국의 이런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사실 중국이 나홀로 주식이 좋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변동성을 좀 이겨낼 수 있는 방어주가 많은 쪽은 아무래도 중국의 가장 시가총액 큰 50개 기업으로 형성된 A5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주로 음식료, 이제 방어 역할 해주는 거. 그다음에 금융주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금융주가 방어 역할을 하는 게 중국 여기 A50에 있는 금융주는 대부분이 국유기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방어 역할을 잘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거 플러스 만약에 혹시나 저희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방역 기조가 바뀌면 네. 사실은 이제 음식료가 또 확 튈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어 안에 음식료가 또 여기서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렇군요. 메리트가 있고요. 플러스로 알파 전략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이런 성장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부분들이 많은 종목이 CSI 500이라는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CSI 500이라는 지수로는 알파 전략을 취하시고 A50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 방어 전략을 취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포트폴리오에 가져가시면 그렇군요.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3인 3세계 중국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조언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최상책은 지략으로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이 외교 수단을 통해서 적을 이기는 것이고 무력을 쓰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다. 고대 중국의 병법서죠.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요.
경제 패권을 둘러싸고 미중 간의 전쟁이 치열한 요즘에 싸우지 않고 서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을 하루빨리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세 분의 꾼 여러분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